지금부터 기말 시험을 위한 강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총 점검, 다시 말하면 중요한 개념이나 원리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제가 제시한 그런 원리나 강조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말 시험에 필요한 그 내용들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기말 시험은요, 한 15에서 20문항에서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핵심 사항을 묻는 문제와 함께 여러분들이 팀 기반 프로젝트를 수행하셨는데 이 팀 기반 프로젝트의 내용 중 하나 혹은 두 개를 선정해서 한 3, 40점 배점,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 이 이제 우리가 다뤘던 핵심적인 내용들을 얼마만큼 응용할 수 있는지 새로운 문제들을 하나 정도 추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0문항 혹은 아무튼 20문항을 간략한 개념을 적는 문제, 서술형으로 적는 문제, 그 다음에 한 6개의 팀 기반 학습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그 중에 하나를 얼마큼 팀 기반 학습의 내용들을 충실하게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문제를 하나 해가지고 시험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들을 보면요. 현행 교육의 특징, 8가지 특징, 또 2015 개정 교육과정 안에 담긴 내용들은 무엇이냐, 주요 핵심들은 무엇이냐, 지금 학교 교육의 방향과 추세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8가지 특징이요. 첫째는 역량을 강조한다. 두 번째는 참여를 강조한다. 세 번째는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네 번째는 융합, 교과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디지털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진로를 강조하고 있다. 일곱 번째는 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 혹은 맞춤형 또는 학습자에게 적절한 사회 정서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교사, 배움의 공동체를 강조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의 흐름에 맞게 교사들도 전문성을 신장하도록 그렇게 돕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해 볼게요. 자, 현행 교육의 특징,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담고 있는 주요 특징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이 8가지로 정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역량, 참여, 수행, 융합, 디지털, 진로, 학습자, 배움의 공동체 이 8가지 항목이다. 사실 임용고사 기출문제를 여러분들 한번 이 8가지 틀로 한번 봐보세요. 매 학기마다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는 대면 수업할 때는 제가 이것들을 기출문제를 갖고 와라 가지고 이 8가지 문제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같이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8가지. 그래서 이 8가지는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옵니다. 누군가가 듣고 저를 위해서 서비스를 해줄 수 있겠어요? 제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를 정리해서 밴드에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제가 출석 참여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어, 어, 상당히 고마움을 표현하겠습니다. 자, 역량, 그 다음에 참여, 수행, 융합, 그 다음에 디지털, 그 다음에 진로, 학습자.
자,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역량은 역량 중심 교육과죠. 그 다음에 6대 핵심 역량, 그 다음에 참여 중심 수업, 학습자 중심 수업. 근데 그 핵심은 바로 구성주에 있다. PBL이나 TBL이나 우리 같은 그 어떤 프로젝트 학습이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와 함께 가정중심 평가, 성취기준 평가, 그래서 수행평가를 강조하는, 과정중심을 강조를 평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논리들, 그 다음에, 평가 방법들, 또 그걸 위해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어떻게 구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교과 운영 방식이나 교과 간 교과를 연결하는 그런 교육과정, 어떤 구성의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이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코딩 교육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 교과 교육 그다음에 디지털 테크놀로지 그래서 AI 교사든 뭐 등 우리가 토론을 해봤잖아 이래서 그다음에 자유학기제든 그다음에 고교학점제든 이런 진로 수업을 강조한다 그다음에 사회 정서학습 어떻게 보면 학습자들을 이해하고 사회나 어떠한 학습이나 전략이나 동기나 또 여러 가지 생활지도 측면에서 이렇게 정서를 만져줘야 학습도 잘할 수 있고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전문성, 신장. 제가 이렇게 강조한 이유를 알겠죠. 그 다음에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의 융합 교육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제시를 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요. 이렇게 핵심 역량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중에 교육 목표 내용, 방법과 평가를 설계해봐라. 이거 여러분도 해봤죠? 요즘에 그 주로 작은 포시 능력도 있고 우리의 그 뭐랄까요? 그 핵심 역량 6가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 그래서 핵심 역량이라는 게 구체적인 맥락일 학습 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유형들에 있어서 백워드 방법과 포워드 방법 보통 포워드 방법은 목표, 내용, 방법, 평가로 이어지는 이렇게 순서로 이어지는 그래서 목표에 다시 피드백을 해주는 이러한 모델이라면 백워드 방법은 자 평가 목표와 함께 평가 수행 기준을 사전에 설정해 갖고 그에 알맞는 내용과 방법을 이제 구성해서 얼마만큼의 성취 기준에 이르렀는지 그래서 성취 평가제와 아주 면밀하게 어, 연결되어 있다. 역량 중심 교육과 아주 부합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고 지금의 방법에 있어서는 이 교과 중심, 이게 교과 중심 이 부분은 학문 중심인 원리와 교과의 내용들을 어떻게 통합할 거냐, 융합할 거냐, 상합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서 통합 교과 운영과 관련이 있을 거고 경험 중심과 인간 중심은 이제 과정이나 참여 중심의 교육 과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시험이 2가지가 나왔었는데 잠재적 교육 과정. 수업 시간이나 학교 생활 동안에 은연중에 배우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은연중에 배운 거. 그 다음에 연교육 과정은 오히려 가르쳐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교육 과정에 설계 편성이 안 돼 있어서 배울 기회가 없는 것들이 영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잠재적 교육 과정, 영교육 과정을 고려하면서 학생들이 꼭 배워야 되거나 지금 배우고 있는데 지금 은연중에 배우는 것들을 간파하면서 교육 과정 설계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어, 그래서 이제 세계 교과를 통합해서 수업을 제시해봐라. 그래서 포가티의 방법에서 교과 간 통합, 계열형, 공유형, 거미줄형, 실록 깨면형, 그다음에 통합형, 뭐 계열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논의를 해봤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개별 교과 영역을 유지하면서 주제만 통합한다. 아니면 개별 교과들이 어, 공유하고 있는 그런 개념, 기능, 태도들을 공동으로 수업한다. 그 다음에 거미줄형, 특정 주제 중심으로 다양한 교과 내용을 추진한다. 뭐 특정한 사고 기술이나 기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력 개면형은 그렇다.
그다음에 통합형은 주요 교과에서 중복되는 개념과 기능을 내용을 통합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예, 포가티 만약에 그 제가 그 교과 통합적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하나의 그 여러 가지 교과 간 통합 방식을 세 가지 이상 적으시오 그러면 요 세 가지 내용 중에 하나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여 중심 수업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참여 중심 수업은 자기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탐구하고 토의하고 실험하고 협업하는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주로 기반은 구성주의 학습 방법이라고 말씀드렸고 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경험을 재구성하느냐 존두의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비코스키 관점에서는 어떻게 스코폴딩을 제시해서 사회적인 구성주의를 얘기했었고 피아제는 인지적 구성주의 이러한 측면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맥락과 상황 맥락 쪽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주도적으로 해석해 나가면서 학습해 나가는 것이 구성주의다. 이런 수업 방법은 프로젝트 학습, 문제 기반 학습, 액션 러닝, 팀 기반 학습 이런 것들이 있다. 해서 이런 학습법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이걸 위한 평가는 과정 수행 중심 평가다. 그래서 절대 평가, 질적 평가, 형성, 노력, 성장 평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사는 멘토나 스코폴더나 모델링이나 퍼실리레이트나 이렇게 해서 자기 장학이나 여러 가지 수업 친구, 멘토 등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전문성을 신장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 중심 수업에 관련된 그 주요 특징들,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쯤에 20문제를 했는데 20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과정중심 평가예요. 그래서 평가라는 게 뭐냐면 교육과정 목표 달성 정도와 교육의 과정에 대한 판단을 위한 의사결정인데 주로 평가는 학업성 지도를 진단하고 학업 진단 사항을 파악해서 개선하고 학습 동기와 전략을 수립해주고 어, 어, 죄송합니다. 소리가 눌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낸다는 거 그런 다음에 주로 진단평가가 있고 형성평가가 있고 총괄평가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는 좀 구별을 꼭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그 평가 유형 중에서 이 두 가지를 꼭 알아주셔야 돼요. 노력 성장과 성장 참조 평가요. 얼마만큼 자신의 능력 수준에 얼마나 노력을 다했는지. 그래서 시험 문제 낸다면 요걸 내겠습니다. 진단 평가부터 형성 평가, 총괄 평가, 그다음에 노력 점과 참조 평가. 요 이 부분, 또 여기 있습니다. 기준 지향성 평가, 그러면 누가 얼마나 잘하느냐 상대 평가를 지향하는 거. 그 다음에 중거 지향 평가, 어느 정도 무엇을 성취했느냐를 기준을 설정해 놓고 성취 평가는 요 5가지. 그러니까 요 기준에 따라서 4가지, 그 다음에 어떤 수행 방법의 목적에 따라서 3가지. 요 부분에만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으로 꼭 갖고 있도록 이렇게 강조를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타당도와 신뢰도 확인하는 부분들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과정적인 평가는 형성, 중고, 노력, 성장 평가를 지향한다. 그렇지만 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좀 두 부분만 좀 확실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정중심 평가의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시험과 검사 형태가 있다.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과 학습 활동을 강조하는 형태가 있다. 평가 자료를 수집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한 형태가 있다. 그랬을 때 시험과 검사 형태는 서술형 검사, 논술형 검사, 구술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과 학습 활동을 강조한 형태는 토론법, 발표법, 관찰법, 실험 실습법이 있다.
평가 자료를 수집한 전반적인 과제를 고려하면 자기 평가 보고서, 동료 평가 보고서, 연구 보고서가 있다. 이렇게 이 유형들을 여러분은 구분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여기에서는 아주 강조를 할까요? 정말 여러분들 교생 실습이든 이제 학교에서 가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능력을 예비교사들의 역량들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에 대한 부분, 교사 리더십, 그래서 타인에 대한 영향이고 목표와 성과를 위한 어떤 이끌임인데 주로 멘토나 모델링이나 촉진자나 지지자, 정보자 공유 등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리더로서.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 교사 리더십은 교사의 전문성 활용, 공유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팀워크 및 협업, 상호 코칭, 성찰을 이끌어서 학습, 수업 및 학생 지도의 전문성을 개설하고 학업 성취를 높이는 것이 바로 교사 리더십의 취지고 교, 교사 리더십의 특징은 바로 자발적인 협업을 가져온다, 수업 개선을 한다, 상호 신뢰와 공유, 그 다음에 뭐 고난 이윤과 자율성, 그 다음에 전문적 탐구와 성찰, 피드백 이러한 특징을 갖는다 이미 말씀을 드렸고 교사로서의 늘 교사일 거는 자연 공유자 아까 지금 여기 했습니다. 멘토, 메돌링, 모델링, 촉진자, 지지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촉진자, 뭐 데이터 코치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측면들을 꼭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교사들이 역시 이렇게 변화하는 수업과 평가 현장 속에서 교사들 역시도 전문성을 신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움의 공동체가 뭐냐? 교사들이 팀활동 중에 교직 실천 및 문제 해결을 탐색하는 거다. 다른 얘기로 하면 액션 리서치를 해가는 거다. 그 다음에 교사들 상호 간의 참여와 협업을 통해 전문적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배움의 공동체다. 교사들 개인 또는 공동의 성찰과 교육의 질 개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 대화 공유, 협력 네트워크, 성찰과 개선 이런 것들이 교직 문화의 특징으로 작용하면 작용할수록 배움의 공동체는 더 활성화될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 요 생계 5원칙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움의 공동체를 위한 관점에서 학습하는 조직을 제시한 생계의 5원칙을 제시하시오. 배움의 공동체를 위한 생계의 5원칙을 제시하시오 하면 자기 완성, 사고 모형, 공유 비전, 팀 학습, 그 다음에 시스템 사고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기 완성은 뭐니 해도 자기 비전과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끊임없는 학습을 해야 돼요. 자기 완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고 모형, 자기 및 집단의 사고 틀과 방식을 끊임없이 재구성해야 되고 변화해야 된다. 어떤 구성주의 입장에서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이 오면 또 뭐 동화와 조절작용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변화시켜 나간다. 그 다음에 공유 비전과 목표와 전략을 공유하고 확산시킨다. 그 다음에 팀학습, 대화 토론을 통해 상호학습하고 성찰한다. 시스템 사고, 조직 사안에 대한 체계적인 사고와 해결책을 탐색하는 이러한 측면들이 배움의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전문성 이러한 배움의 공동체를 통해서는 결국 뭐냐면 이런 전문성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움의 공동체에 어떻게 보면 현직 연수와 장학,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수업 컨설팅이나 동료 자격이나 자기 장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배움의 공동체의 측면에서 끊임없이 자기 전문성을 신장한다. 자기 교훈의 능력 개발을 한다. 이런 측면들을 여러분들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이렇게 큰 교육과정 영역에 있어서 핵심은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 안에는 학습지도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지도, 진로지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을 크게 개인적인 측면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또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배움의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의 학습과 생활이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야 된다 하는 측면들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역량 중심 교육의 핵심 역량이 있죠. 이런 교육 과정. 그래서 핵심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학생 중심 수업, 과정 중심 평가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수업을 매개로 한다. 그다음에 학생의 이해, 생활 지도를 여기서 제공한다. 그다음에 진로 지도에 있어서는 어, 여러 가지 이런 측면들을 한다. 그런 다음에 이러한 전반적인 교육 활동을 위해서는 교사 개인적으로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교사 배움의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게 지금 현재 교육의 운영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8대 흐름 이것들이 이 부분에 다 담겨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교사의 신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사는 누굽니까? 이 교사는 바로 교육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국공립 여러분들이 임용시에 보면 국가 공무원이 교육 공무원이 되는데 특정직으로 분류가 됩니다. 교원이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교장, 교감, 교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립에서는 이 사립교원들도 국공립에 통해 지내게 되고요. 사립학교법도 많은 부분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사관에 있어서는 성직자관, 그 다음에 노동직관, 전문직관으로 구분된다. 성직자관은 교직에 대한 소명의식과 학생에 대한 선장에 온통 관심이 있다. 그 다음에 전문직관은 교육의 전문적인 지식과 스킬을 실행하는 그런 전문가로서 교사를 보는 것이고, 노동자는 여전히 일정한 교육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임 임금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근로의 어떤 권리를 보장받고 이런 부분들의 노동직관이에요. 이런 세 가지 관이 교사가 누구냐, 교사는 어떤 입장으로 교사를 바라봐야 되느냐, 이것들이 하나의 교사관으로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교원이 갖춰야 될 세 가지 교양. 인성 측면에는 일반 교양이에요. 뭐니 뭐니 해도 인간 사이의 자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교육에 대한 신념과 학생 개인의 이해가 돌봄이 되고요. 전문적인 측면에서는 교과 교양과 교직 교양을 갖춰야 합니다. 전공 교과에 대한 지식의 방법에 통달해서 교과 교육과정 편성하고 내용을 구성하고 또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되고요. 지금 이게 선이 잘못됐네요. 요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교직 교양입니다. 교직 실무의 원리와 방법을 이해해서 생활지도나 학사 운영과 학급 경영을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세 가지의 어떤 교양에 필요로 한다. 인성과 전문성 영역에서. 그 다음에 교육사회학 관점에서 교사 역할을 보아봤어요. 기능론 입장, 그 다음에 갈등론 입장, 상징적 사고주기 이 입장에서 보았는데 사회화 및 적응, 그 다음에 인재 양성 및 배출, 선발 및 평가 이게 기능론적 입장에서 교사 역할이었어요. 갈등론 입장에는 교사들은 지배자들 또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수립된 학교의 하나의 신여고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하나의 영속화시키고 재생산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당화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정치적 도구로서 활용됐다는 관점과 함께 또 한 방면에서는 이제 교직에서는 다양한 그런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해방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하나의 비판적인 관점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 갈등론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그 어떤 보수와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들의 어떤 그 착취로부터 해방돼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의식화시켜야 된다 이런 측면들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갈등론자는 지금 현재의 교육은 바로 지배 문화와 이들 정당에 의한 도구 수단이지만 교사는 적극적으로 옹호 리더십이나 후세대 리더십을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이 자각하고 자기의 지금 위치를 깨달아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어떤 삶의 조건과 함께 자기의 권익을 추구를 하도록 돕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상징적 사고주의는
어떤 상황과 맥락 속에서 어떤 지금 교육이 어떤 맥락 속에 이루어지고 그 의미가 어떻고, 어, 지금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경험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관심하는데 주로 성찰과 비판하는 교육 비용과 그다음에 실천 연구자, 변화 촉진자로서의 교사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회학과 한번 이걸 연결해 봤어요. 사회학과. 뭐 여러 가지 교사 역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 철학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요 부분 교육 사회학 관점에서 교사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간략하게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사의 권리와 책임. 교사의 권리는 교육자로서의 권리,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 기본 권리가 있다. 교육자로서의 권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고 간섭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신적 중립성은 보장된다. 그 다음에 교육활동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약받지 않는다. 이게 교육자로서의 권리고 전문직 종사자의 권리는 교원의 지위와 신분은 부당하게 간섭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현행범을 아니오거나 학교에서 체포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를 활동할 수 있다. 인간학적 보장은 시민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를 자유롭게 보장한다. 교원의 예우와 교육활동, 그러니까 교육권 침해 같은 것들을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교사 권리라고 하겠습니다. 예, 책임은 행정적인 책임, 그 다음에 전문적인 책임, 고객 지향적 책임, 도덕적 책임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문적인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사는 이 전문가로서 학교 수업과 어떻게 보면 평가 또 생활지도 여기에 전문적인 그런 지식과 스킬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또 수요자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을 해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연구, 연수, 그 다음에 수업, 그 다음에 평가, 생활지도, 교육과, 그 다음에 또 측면에서는 교객지향적인 책임에 있어서는 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수렴하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해야 되고 교과서도 응에 맞는 것들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도덕적 책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정실, 친절, 공정, 청렴, 품위유지 이런 유지들에 의해 이행이 돼야 된다. 교직 윤리적 실천이 요구되는 이유는 뭘까요? 교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보시면 알다시피 교사가 교육하는 행위는 도덕적 판단과 결정이 되는데 어떤 행위는 개인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점들이 가해져서 어떤 말을 한마디 때문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어떤 평가가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기준도 달라질 거고 그다음에 소외계층과 잘 사는 계층의 보는 관점에 따라 갖고 학습의 어떤 관점도 달라질 거고 이제 그래서 교사들은 또 하나는 뭐냐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교육 경험을 선택 제공을 한다는 측면에서 무엇을 의미를 두느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교사가 갖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에 따라 갖고 교육 경험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죠. 그 다음에 확증이나 인격적, 도덕적 사고관계를 맺어요. 그랬을 때 도덕적인 작용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 학교 조직의 특수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학교 조직은 일반 조직과 관료적인 조직과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관료적 성격이 강한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과 차별되는 특성이 있다. 학생에게 다음 사회를 위한 사회와 문화적인 적응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공개성이 공고성이다. 학생들은 사회와 문화적 적응을 하는 그런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공공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도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공개성과 공공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는 달리 그 기능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람을 다뤄야 되거든요. 사람은 너무 개인차도 많고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또 동기, 학습 전략 이것들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학습되는 과정이 너무 어떤 맥도날드 햄버거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매뉴얼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업도 어떤 표준화되어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틀은 정해져도 그때그때 인격적인 만남과 어떤 교실의 상황에 따라서 수업은 어떻게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사적이고 비공식적인 관계를 어떤 강조한다. 그 다음에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기 힘들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굉장히 교육의 목표 자체가 불명확하고 굉장히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단기간에 성과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자, 보험회사는 몇 건을 계약했냐 정확하게 나오지만, 지금 학업 성적이 10점 올랐다. 물론 굉장히 많은 성과를 올렸지만, 어, 예를 들면 그 학업 성적이 아닌 그런 그 비인지적인 영역이라면 이거는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협동심을 어떻게 측정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측정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베버의 관료제를 배웠었죠. 특징이 5가지라 그랬어요. 고난위계, 규칙과 규정, 그런 다음에 사적 감정을 배제하는 그런 측면, 그 다음에 그 반대 측면, 그 다음에 규칙과 규정, 그 다음에 사적 감정 배제, 분업과 전문화, 경력 제한성. 이게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원리인데요. 이것처럼 교육에서도 이 5가지 원리가 배제된다 해서 교육에서의 관료적인 특징 5가지 관료적인 특징에 대해서 제시하시고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강조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교감, 교사 등 책임과 고난의 위계가 명확하게 있다. 교장과.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분리하거나 교육과 담임을 분리하거나, 그 다음에 교육과 환경에 분리가 되거나 교무부장이 되어서 분업과 전문화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교사들의 복무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제도적 수준의 규정과 규칙이 있다. 그렇죠? 많은 학칙들과 많은 규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법 이런 것도 있다. 그거에 의해서 움직인다. 정해진 규칙이나 규칙의 적용에 따라서 뭐냐면 사적 감정을 배제한다. 그 다음에 교사 경쟁위원 임용을 하는 경력 진행성을 추구한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조직으로서 학교 조직. 자, 한 방면에는 관료적인 측면이 있어요. 또 다른 방면에서는 전문가 조직으로서의 특성이 있습니다.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의 교육과 지도를 하는 조직이다. 그쵸? 그 다음에 교사의 전문성은 장기간의 교육훈련, 자율성, 전문적인 통제, 봉사로 요약되는데 수업과 평가와 생활지도만큼은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교사의 유일한 전문적인 지식과 스킬에 따라서 그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그래서 교직은 이중적 비주를 가지고 있다. 관료적인 측면과 전문가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완결합 체제는 뭐냐면요. 관료적 체제는 굉장히 이렇게 부서와 부서, 일과 일과를 굉장히 명확하게 설정하고 서로 간에 이게 관계가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면 수직 구조에 보면 밑에서는 뭘 하고 위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은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서 그리고 서로 간의 일이 아주 명확하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시스템에 아주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그 어, 비대면 수업할 때 첫 번째 여러분들 그 정보 시스템이 다운되면 어떤 수업도 안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이완결합 체제는 뭐냐면 이렇게 연관되는 사건들이나 연관되는 어떤 부분들이 서로 연결은 되어 있지만 서로 상호 영향을 덜 미친다. 예를 들면 지금 보건실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교무실과는 관계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행정실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교무실과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떠한 그 다음에 1학년 일반의 문제가 3학년 일반의 문제에 연결을 못 줍니다.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지만 고유성을 갖고 있어서 어떤 별개로 움직이고 서로 영향력이 좀 적어는 서로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지 않는 이런 것들을 이항 결합 체제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식정보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식정보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디지털 자료와 정보,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등을 매개로 해가지고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비판하고 창조하는 부를 창조하는 또 사이버 공간을 통해 연결, 소통, 참여와 일과 학습을 효율화하고 있는 측면을 주목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그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토플러가 얘기했던 제3의 물결에서 지식정보 사회를 얘기했었는데 지식과 정보와 지식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유통되는 소비되는 사회를 얘기하면서 어, 어, 오늘 그 지식정보 사회의 개인을 프로슈머라고 얘기했는데 아마도 교사도 프로슈머예요. 교육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기도 하죠. 수업을 해서 콘텐츠를 올려놓고 이거 다 생산하는 거고 또 그런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소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지식정보 사회는 인터넷, 소셜미디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들이 서로 연결, 소통, 어, 하며 정보와 어떤 상품, 지적 자본 등이 이동되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식정보자는 집단지성을 한반한 사회,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잊혀질 권리, 엠번방 생각을 꼭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정보격차, 이런 부분들이 지식정보사에 얘기될 수 있다. 집단지성은 내비가 얘기했고,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자유롭고 교환하여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집단지성은 뭐냐? 요, 서로 간에 협력하고 아이디어 공유 및 서로 이렇게 대화 토론하고 현실 문제를 공동체 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해. 여러분들 지금 집단지성 해봤죠? 실제적으로 체험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집단지성에서 문제가 뭐냐면 동조현상.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 그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배움의 공동체, 온라인 학습 공동체 요것들이 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단지성은 공유형, 기여형, 그다음에 공동 창조형이 있다. 그래서 문제가 온라인 디지털 시대에서 온라인 어, 전문 공동체, 전문 학습 공동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집단 지성 관점에서 여러분들 한번 제시해 보세요. 그러면 앞부분에 얘기했던 배움의 공동체와 이런 집단 지성을 연결시켜서 함께 이렇게 작성하면 좋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4차 사명, 요즘에 4차 사명 시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클라우드 수법에 주창되었고 이렇게 개별화, 체험화, 로봇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미 말씀드렸고 이미 여러분들 4차 산명 기술을 이용해서 도시와 농촌 학교들을 어떻게 했는지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능정보기술의 도입에 따라 가지고 역량중심 통합형 교육과정, 참여 및 협력중심 수업, 뭐 과정중심 평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제4사명에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과학기술 사회입니다. 융합. 그래서 어떤 스팀이나 융합교과나 통합교과를 운영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이렇게 혁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교육과정 그래서 PBL, 팀기반 학습에서 협업을 강조하면서 내가 모르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어떤 문제 해결을 가능한 것처럼 새로운 어떤 혁신과 창의성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계와 고령화는 여러분들 그 지금 세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부분에 코로나 봐봐요.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 정보들이 미국에서 발견됐든 한국에 발견됐든 다 서로 공유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세계하고 지금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이제는 어르신들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이제는 넓혀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학교라는 시스템에 꼭 초중등만 생각하지 마시고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학교 형태가 있다면 거기에 교사들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화하는 직업 세계 여러분들 이미 말씀을 다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자, 네, 그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측면에서 교사가 누구고 교사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교직이 어떻게 변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사에게 어떤 어, 지식과 어떤 스킬과 태도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돼요? 자, 4차 산명 등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교사가에게 필요한 지식과 스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 제시하시오. 얼마나 이런 것들이 아마 임용시험에 면접시험 같은 데도 잘 나올 수 있고요. 저 역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생각인데 이번은 너무나 주관적이고 이 평가 이번에 기말시험에 나오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첫 번째 기말시험 준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추출해서 여러분 스스로 이제 그 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파워포인트를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댓글하면서 교수님이 뭐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것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올려주면 여러분들 정리해서 잘 기말 시험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지만 간단하게 좀 한 두세 줄로 이렇게 핵심적인 걸 적는 거 위주로 낼 거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뭐죠? 그 팀 기반 수업에서는 좀 상당 부분 많이 이렇게 적게 하는 문제를 한두 문제를 내면서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할 거다. 그 중에 한두 문제, 그러니까 두 문제 정도인데 하나는 기존의 거, 하나는 새로운 거를 해야 이 새로운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당황해야 좀 변별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지금 중간고사 아니 기말고사 이 시험 준비를 잘 핵심적인 걸 정리하면 잘 쓸 수 있도록 팀 기반 수업에서 이미 우리가 준비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그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과 중에 하나만 나와요. 선생님 너무 불편해요. 그러면 두 개를 낼게요. 대신에 기존에 팀 기반했던 거는 이미 점수를 많이 부여를 했기 때문에 50점 만점이라면 뭐 15점, 15점 하고 새로운 걸 20점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시험 기간에 뭐 교사 리더십과 학급 경영을 다루는 우리 교과과 친구는 75분 시험을 치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 그 교직 부분에서도 한 70분, 80분이면 시험 칠 수 있도록 해야지 여러분들 변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잘 적절하게 수용을 해서 여러분들 기말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이 내가 이렇게 오늘은 이 부분을 강조했던 거는 여러분들 이제 예비 교사로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교육 행정이나 교직 실무나 이런 부분들에서 다룬 내용들이 아마 이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해하셔야 이제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그 제시도 그렇고
앞으로 교직 환경이나 여러 측면들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기말 시험 다가오는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까? 어, 어쨌든 이제 그 강조점들을 여러분 잘 요약 정리를 해서 시험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